나는 박정심, 66, 화성 봉담에서 30년째 정심 순대국밥을 한다. 새벽 4시에 불을 올리고 밤 8시에 불을 내린다. 매달 첫째 날은 정해져 있다. 장부 정리, 통장 5권 챙겨서 시장길 은행 창구에 가는 날. 매출, 적금, 대출, 생활비, 비상금, 도장 2개, 신분증 하나. 내 삶은 늘 단정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혼자서도, 그날도 그랬다. 번호표는 314. 에서 일어나 3번 창구로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무거웠다. 밤새 누가 내 뒤를 밟아오는 꿈을 꿨다. 자꾸 그 기분이 남았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20해는 훌쩍 어린 맑은 눈빛의 젊은 여자. 내가 통장을 건네자 그녀의 얼굴빛이 스르르 바뀌었다. 모니터를 오래 들여다보더니 펜을 움켜쥔 손이 조금 떨렸다. 고객님, 시스템 점검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그녀가 통장 사이에 얇은 메모지를 끼워 넣으며 내 눈을 잠깐 바라봤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지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모른 척만 해주세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대기석으로 향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통장 사이에 쪽지를 펼쳤다. 글씨가 급하게 눌러 적혀 있었다. 어머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감시하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세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검게 꺼 반사를 보았다. 세 남자가 있었다. 눈길이 내 손에 든 통장에 꽂혀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동네에서 얼굴을 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 도연. 늘 밝게 웃고 인사하던 그였다. 오늘은 아니었다. 웃음이 아니라 계산이 얼굴에 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평온한 표정을 얼굴에 걸쳤다. 기다리겠다고 고개만 끄덕였다. 자리에 앉아 가방을 뒤적이는 척하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았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내 움직임에 맞춰 시선이 아주 조금씩 이동했다. 내 이름은 박정심. 남편이 떠난 지 8패. 아들은 부산, 딸은 캐나다. 아이들은 성심껏 돕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거절한다. 아직은 내 손으로 선다. 내 국물 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런데 요 며칠 이상했다. 가게 앞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그림자, 보험을 가장한 이상한 전화. 사장님, 자녀분은 어디 사시나요? 집은 작아세요? 대출은요? 묻는 소리가 몇 번이나 이어졌다. 그때마다 나는 짧게 자르고 전화를 끊었다. 오늘 그 실체를 만나는 건가? 대기석에 앉아 있을 때 동서 은주가 내 곁을 스쳤다. 정심 언니? 응. 은주야. 여기 웬일이야? 통장 하나 만들러 왔지. 언니는 장부 보러 왔고, 언니, 요즘 깜카는 일은 없어?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를 걱정하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남 눈치를 살피는 눈. 입주민 대표 도연이 다가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도연입니다. 전세 관련 상담 받으실 생각 있으세요? 요즘 제도가 좋아져서요. 난 집이 있어요. 그럼 전세를 놓으시는 건요? 어르신께 수익이 되거든요. 왜 그가 내 집 사정을 이만큼 알고 있을까? 나는 미소만 띄었다. 말은 아꼈다. 다시 창구로 불렸다. 젊은 직원이 낮게 말했다. 어머니, 이상한 게 보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이 여러 들어가 있어요. 소액 결제 시도도 있고요. 다행히 일부는 막혔는데 주소, 전화번호, 가게 운영 시간까지 누군가 알고 움직이는 듯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상황을 알렸고 내부에서도 기록을 묻고 있어요. 어머니, 지금은 연기를 좀 해주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 기다리다가 제가 부탁드리면 제 쪽만 보고 고개로만 답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도연이 내 옆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어머니, 혼자 처리하시기 번거롭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차도 있어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니까. 그의 눈빛이 통장 위를 기웃거렸다. 젊은 직원이 재빨리 서류를 올려 가렸다. 고객 개인정보입니다. 잠시 뒤 직원이 내게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다. 낯선 전세 계약서였다. 임대인 박정심이라는 글자, 도장 모양. 내 도장 같지만 내 도장이 아니었다. 점 하나가 다르고 굵기가 달랐다. 위조에 가깝습니다. 날짜도 장부와 맞지 않고요. 내가 입을 굳게 다물자 직원이 속삭였다.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어요. 고객 패턴과 잔액을 아는 사람. 오늘도 로비에서 카메라 각도를 건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상구 씨요. 그 이름, 몇 해를 마주치며 인사하던 얼굴. 어머니, 추우시죠? 하며 문 열어주던 손.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직원은 결심한 얼굴이었다. 함정을 놓겠습니다. 어머니가 큰 돈을 인출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저들이 어머니를 사각으로 유인하면 그때 해봐. 말은 짧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꺼졌다 켜졌다. 두려움과 분노가 번갈아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은주는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의 통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오늘 처리하면 수수료 바로 줄게요. 사인만 받으면 돼. 은주는 그 목소리를 도연의 것으로 알아들었다.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정심아, 조심해. 저 사람 이상해. 이제 순서였다. 나는 창구로 돌아가 말했다. 적금 해지하고 현금으로 찾을게요. 직원은 침게 서류를 내밀었다. 실제 도장은 찍지 않았다. 그저 사인을 흉내내는 손짓. 서류는 가짜. 도연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 돈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제가 차로 모실게요. 이쪽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주차장이에요. 경비원 상구가 옆에서 거들었다. 네, 어머니, 그게 편하세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스쳐온 얼굴.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젊은 직원이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는 말로 답하지 마세요. 고개로만. 2번 끄덕이면 예, 1번이면 아니요. 준비되셨으면 1번. 나는 1번 끄덕였다. 그녀는 눈빛으로만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마지못한 사람처럼 몸을 일으켰다. 도연이 길을 앞섰고 상구가 뒤를 바짝 붙었다. 나는 다리에 힘을 주고 걸었다. 문턱을 넘으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3. 돌아보지 않았다. 주차장 공기는 축축했다. 도연이 내 팔을 스치듯 잡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만. 곧 돌려드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줘야 하죠? 어르신 혼자 사시잖아요. 혹시 모를 일도 있고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말끝이 이상했다. 돕자는 말에 위협이 섞여 있었다. 그때 저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소리의 주인을 보지 않았다. 대신 내 앞에 선 남자의 표정을 봤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떠올랐다. 도연은 도망치려 했고 상구는 손을 들어 보였다. 누군가는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것을 채웠다. 누군가는 서류 묶음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카메라 각도를 바꾼 기록, 고객 정보가 찍힌 파일, 위조 서류의 스테이플, 자국 간격이 경비실 것과 같습니다. 내 귀에는 긴 설명보다 한마디가 크게 들어왔다. 이제 안전합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내 어깨를 받쳤다. 나는 고개를 숙여 숨을 고르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모든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누군가 내게 정리를 해 주었다. 조직적입니다. 오늘로 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큰 줄기는 끊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향한 표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느 길로 흘러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사람의 틈, 소문의 틈, 외로움의 틈, 그 사이로 손이 들어온다. 은행을 나설 때 은주가 내 손을 잡았다. 정심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의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니? 사람 일은 겉으로 안 보여. 우리는 짧게 웃었다. 울음 같은 웃음이었다. 젊은 직원과 마주섰다. 고맙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희 가게 단골이셨어요. 김나래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어요? 나는 잠깐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 가게 앞에서 엄마 기다리던 그 아이?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공짜로 국밥 주시고 따뜻하게 말 걸어 주셨잖아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는 한숨처럼 웃었다. 그때는 그냥 배고픈 아이가 보여서 그랬지. 그 작은 친절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오늘은 제가 갚을 차례였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빈 주방에 불을 켰다. 국물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오늘의 일을 천천히 되감았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습관을 알고 내 하루의 동선을 알고 있었다. 정보를 도둑맞는다는 건 일상을 도둑맞는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배웠다. 그리고 하나 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먼 길을 돌아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이랬다. 도연 일당은 모두 검거됐다. 경비원 상구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항변했지만 그 말 사이사이로 더 큰 조직의 그림자가 삐져나왔다. 피해자들의 돈도 부분이지만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의 시간이야말로 더 크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만 잃은 게 아니니까. 잠, 식사, 웃음, 믿음. 그런 것들. 그 주 토요일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진술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국물을 불에서 내리고 앞치마를 벗었다.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형사의 질문에 답했다. 이름, 나이, 직업, 관계, 당시 상황. 나는 가능한 한 정확히 말했다. 형사가 마지막에 말했다. 어르신들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립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취약합니다. 오늘 잘 막아내셨어요. 두려우실 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화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우리는 자꾸 혼자 참고 혼자 넘기려 한다. 그래야 민폐 끼치지 않는다고. 폐 끼치는 게 제일 죄라고 배우며 살아서. 일주일이 지나 나는 다시 새벽 4시에 불을 올렸다. 뼈가 끓는 소리를 들었다. 손님이 들어오면 늘 그랬듯이 물수건을 내주고 주문을 받고 그릇에 국물을 부었다.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점심 무렵 나래가 들어왔다. 마치 내 딸처럼 툭 앉았다. 어머니, 제가 장학금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장학금? 어려운 아이들한테 조용히 주는 거요. 이름은 정심장학금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건 좀 거창하지 않니? 저한텐 아니에요. 시작은 어머니였으니까요. 나는 손을 저었다가 결국 웃고 말았다. 그럼 딱 한 아이부터. 해마다 한 명. 시끄럽지 않게. 좋아요. 조용히, 길게. 그날 저녁 부산에 있는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뉴스 봤어. 그거 엄마 얘기 아니지? 아니야. 엄만 괜찮아. 사람들 덕에 잘 넘어갔어. 엄마 혼자 다니지 말고 큰돈 일은 내가 올라가서 같이. 알았다. 알았어. 대신 너도 밤늦게까지 일만 하지 말고 밥은 챙겨 먹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이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내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마음은 그제야 조금 떨렸다. 나를 노리던 눈빛, 뒤에서 따라붙던 발걸음, 주차장의 축축한 공기, 차가운 말들, 늦게 오는 두려움이 있다. 사건이 끝난 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뒤, 조용해진 부엌에 혼자 남았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 나는 따끈한 국물을 종이컵에 조금 담아 홀짝였다. 뜨거운 게 좋았다. 뜨거움은 사람을 당장 현재로 데려온다. 며칠 더 지나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동네 경로당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단다. 형사가 내게도 같이 와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아니라 막아낸 사람의 입으로 듣는 얘기가 더 와닿는다고.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 아는 척하다가 문을 열고 정 많은 채 하다가 사인을 할 뻔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면 창구 직원에게, 형사에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틈을 조심하세요. 외로울 때 내 얘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내려오는 길에 떡집 수네가 소매를 잡았다. 정심아, 너 있어서 든든하다. 우리 뭐라도 같이 하자. 그날 저녁 장부 옆 페이지에 새로 적었다. 월 1회 시장회관 사기 예방 모임. 국물 10인분 제공. 저녁 무렵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사람이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다. 오늘 거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외부 브로커 명단도 추가로 확보했고요. 나는 고맙다고만 말했다. 긴 설명보다 사람의 목소리에 맺힌 피곤이 더 크게 들렸다. 내가 대신 감사의 밥을 떠주고 싶었다. 다음 달 첫째 날이 다가오자 가슴이 아주 조금 뛰었다. 같은 길을 다시 걸어야 했다. 나는 더 단단한 운동화를 신고 손가방에 작은 수첩과 볼펜, 휴대용 경보기까지 넣었다. 은행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자동문이 열릴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심아, 너는 겁을 내도 좋다. 다만 혼자 내지는 마라. 대기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나래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표정이 반가웠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긴장이 풀릴 때 도는 눈물. 나는 모른 척 장부를 다시 펼쳐 보았다. 볼펜으로 공란 옆에 작은 글씨를 적었다. 날의 장학금 서류 도와주기. 순회 경로당 국물. 그날 처리할 일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누군가 내게 다가와 허리 굽혀 인사했다. 모르는 얼굴의 할머니였다.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요? 저번 주에 어떤 젊은 사람이 집 앞으로 택배 왔다고 나오라 했는데 사장님 얘기 듣고 안 나갔어요. 경광등 누르고 동네 할배들 불렀더니 주랭랑 치더라고. 나는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은 늘 그랬듯 시끄러웠다.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가 섞여 오르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렀다. 나는 내 가게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다. 큰 솥에서 김이 올라왔다.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나도 누군가의 제자리라는 사실, 누군가의 국물,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안심. 밤이 깊어가고 손님이 끊기면 나는 종종 편지를 쓴다. 누구에게 줄 것도 아닌 나에게 쓰는 편지들. 28살의 정심에게. 너는 곧 가게를 시작할 거야. 처절하게 힘들 거고 어떻게든 버틸 거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걸 수없이 볼 거야. 그럴 때라도 내 국물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언젠가 누군가가 그 국물 때문에 하루를 버틴다고 말해줄 거야. 그날을 위해 오늘도 뼈를 오래 끓여라. 편지를 접어 장부 끝장에 끼운다. 다음 달 첫째 날 번호표를 뽑으러 가며 또 읽을 수 있게.
다음 달 첫째 날이 오면 나는 다시 번호표를 뽑아 창구로 간다. 다만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나는 더 자주 웃는다. 나를 보며 웃는 얼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문을 열면 소문이 먼저 들어오던 동네. 이제는 손이 먼저 잡아준다. 나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인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더한다. 그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걸 오늘을 통해 알았으니까. 가끔은 그날의 주차장을 떠올린다. 축축한 바닥, 깜빡이는 형광등, 낮게 울리던 명령의 목소리. 그 장면의 끝에서 내가 했던 가장 작은 말, 고맙습니다. 그 말은 그날 이후 내 입에서 자주 나온다. 떡집 수네에게, 택배 아저씨에게, 낯선 전화 끊어준 아들에게, 장부 정리 도와준 나래에게, 그리고 오래전 내게 국밥 한 그릇을 건네준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어느 저녁 나래가 가게로 와서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장학금 서류 다 됐어요. 첫 대상자도 찾았고요. 나는 젓가락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름이 영우예요. 엄마가 아파서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며 학교 다니는 아이. 그릇 닦는 거 정말 잘해요. 나는 웃었다. 그릇 잘 닦는 아이는 마음이 단단한 아이야. 그래, 첫 그릇은 그 아이에게 주자. 며칠 후 우리가 만든 작은 장학금 전달식이라기보다 시장 사람들끼리 모여 아이를 응원하는 자리를 했다. 사진도 현수막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아이에게 뜨거운 국물과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라.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 듯했다. 스스로도 몰랐던 내 이름, 며느리도, 엄마도, 사장님도 아닌 박정심.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목소리를 되찾는 일이라는 걸 그날 알았다. 주차장에서 떨리던 내 목소리가 시장 한복판에서 누군가의 등을 두드리는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세상은 밤마다 잠깐 무너지고 새벽마다 조금씩 다시 세워진다. 국물은 밤새 끓고 사람은 새벽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친절이 다음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그 연결이 이 동네를,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한다. 지금껏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